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내 남자와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 방금 우와우 누가 따라했는데? 김 팀장이 따라했어요. 하울링. 김 팀장. 네, 감사합니다. 하울링. 자, 듀얼코어 아니에요? 듀얼코어. 자, 우리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반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관세무역 데이터 분석과 지식 콘텐츠 개발에 관심이 많은 최 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박 박사님.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기업에서 데이터와 AI 교육을 담당하는 분석 꿈나무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다들 힘든가 봐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저도 이제 재택 5일째인데 다음 주도 이제 재택근무 일단은 하는 걸로 정책이 내려와서 게임을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면서요? 나 게임 안 한다니까. 랩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제가 유일하게 안 하는 게 게임이에요, 진짜 스마트폰으로. 게임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스팀 아이디를 물어봤나 봐요. 스팀은 PC 게임이잖아. 아, 그렇구나. 회사에서 PC 게임을 하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 몰래 하지? 그래서 그때 모니터 3개 놓고 하나는 게임 돌고 있고. 그래서 GPU 달린 노트북 그렇게 찾으시구나. 와. 아니, 그 나이는 아니고 그러면 뭐 잡소리 뭐 그냥 뭐 사이드 스토리를 얘기하면 저도 고등학교 때 게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뭐 하셨어요? 그때 디아블로. 나이 얘기 나이 나온다. 디아블로 2. 2. 네. 그리고 스타 뭐 이런 거지 뭐. 네, 워크래프트 그때 막 나올 때 스타크래프트. 와우도 아니고 워크래프트. 뭐 하여튼 그럴 때였는데 그때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막 새벽 1시, 2시까지 했는데 이게 그 직장 들어오고 나서 게임을 하는 시간이 좀 아까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할 수 있는 단판성은 괜찮거든요. 근데 내가 레벨을 쌓아가지고 하는 게 그렇죠. 되게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고인물들에 진입하기가 너무 무서워요. 이게 시간을 막 하루에도 몇 시간씩 투입하는 사람을 이기려면 내가 이제 돈을 많이 쓰거나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기 싫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막 엄청 재밌는 모바일 게임 나왔다고 하면 관심은 가죠. 한번 설치했다가 그냥 그날 지우고 계속 그래요. 어쨌든 뭐 게임은 잘 안 하는 걸로. 공식적으로 합시다. 공식적으로. 모바일은 저도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직장인들이 무슨 게임이 유행이냐면 손 안 대도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임이 유행이에요. 자동으로 크는 애들. 네, 광고 봤죠. 네. 이제는 손 안 대고 RPG 한다 이러면서 그럼 무슨 재미인가? 그냥 가끔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내 캐릭터가 잘하고 있나? 그냥 그러려면 다마고치를 하지. 다마고치 같은 거지. 야, 니들 둘도 나이가. 다마고치. 아이고, 네. 누에고치도 아니고, 네. 장난 아니다. 재택근무 오래 하면 안 됩니다. 혼자 있으니까 내가 어떤 얘기 하는지 피드백 줄 사람이 없어요. 안 좋은 습관이 늘어나요. 네. 최 반장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별일 없이 지내고 있는데 또 광고해도 돼요? 네, 그럼 또 하세요. 광고비 받아야지. 부끄럽지만 뭐 개인 유튜브 채널을 오픈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아직 별로 없긴 한데 오픈을 했습니다. 개인 채널을 오픈하신 거예요? 네네네. 혼자 찍고 혼자 올리고 막 하는 거. 최 반장의 브이로그 같은 건가? 뭐 그런 것도 이거 뭐 채널 이름은 넵TV입니다. 넵TV. 네. 넵TV. 네. 그래서 직장인들 이야기를 직장생활 어드바이스 직장인에 대한 도구, 직장생활 이야기, 뭐 팟캐스트 제작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다루려고 오픈해서 아직 대대적으로 막 광고하진 않았어요. 아직 쪽팔려가지고. 저 구독했어요 지금. 네, 9번째 구독자이십니다. 지금 가족 레벨인데 그건. 저 구독 2개 올렸어요. 데이터홀릭 계정으로 한 번 하고 내 계정으로 한 번 하고. 하루에 2개나 하여튼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이렇게 엄지손가락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게 좋아요죠? 죽어라입니다. 이거 매우 좋아요. 매우 좋아요. 좋다. 그런 거죠. 네. 그리고 박 박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열심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데이터들을 쳐다보고 있다가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손을 뗐더니 어느 분들이 잘 정리해서 올려주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김 팀장이
네. 자기 근황 얘기할 때 토스하고 있어. 네, 하세요 자연스럽게. 밥밥사 자기 하기 싫다고. 밥밥사. 그러면 너 밥을 안 사. 박박사는 밥을 안 사. 네. 네. 밥박사는 아니니까. 그래요. 누에고치나 그거나 뭐. 밥박사라고. 아무튼 저 잠을 잘 못 자고 왔어요. 오늘 이거 작업한다고. 아 진짜요? 네, 그 코로나 바이러스 데이터를 질병관리본부에서 매일 이제 브리핑을 하고 있어요. 보도 자료를 내놓고 있는데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쌓이는 건 아니고 그냥 문서 형태로 올라오고 있어서 그 시민들이 개별 유저들이 이거를 일일이 수기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서 공유를 해주고 계세요. 깃허브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데이터를 알아서 금방 불러올 수 있게끔 패키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공유를 했었죠. 박 박사가 하도 알 패키지 만들어서 좀 기여 좀 하라고 압박을 하도 해가지고. 네. 지난 방송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 그래서 여전히 기부는 안 하고. 야 기부를 하고 말지. 참네. 내 기부하기 싫어가지고 패키지 만들었다 그래. 네네. 맞네. 돈 쓰는 그래서- 거 죽어도 싫어요 그냥. 나 혼자만 먹을 거다 그래. 그래가지고 어제 밤에 계속 작업을 해가지고 오늘 새벽 네. 한 4시 가까이 돼가지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를 아 했어요. 진짜요? 네, 근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거 엄청난 반향이던데 사람들이 다 공유들이 퍼가지고.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 데이터가 캐글에도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데이터 다루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 돈 말고 뭐가 있을까? 그만할게. 네. 아, 그만할게. 그래서 제가 잘 할 수 있고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찾다가 데이터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다. 아, 이거 뭐 실명 공개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중앙대학교 설한수 교수님도 그거 가셔가지고 자모비로 또 이렇게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은 여러 좋은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자기만의 분석을 해서 그런 결과물을 공유하면서 지혜를 모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저는 마음입니다. 이런 그런 공유 생태계가 한 명의 공헌자, 기여자로 인해서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지 참 새삼 그러니까 놀라게 돼요. 저도 그 데이터를 그렇게 일일이 손으로 정리해 주신 분이 있었으니까 저도 이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거고 또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공유를 하니까 또 다른 분들이 이걸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그런 자연스럽게 서로 그 봐주잖아요. 이 데이터에 무엇을 보완하면 좋을지. 그때 뭐 댓글로 아이디어 또 주신 분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포함해서 이게 정말 적합한 분석인지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써보면서 봐줄 거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단 공유되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데이터셋이 업데이트가 계속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를 네, 매일 그 질본의 보도 자료를 눈으로 보고 DB에 입력을 해서 CSV 파일로 저장을 해가지고 깃허브에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엄청 여러 숫자가 명들이 와, 엄청난 거죠. 한양대 어디 연구실에서 하고 있고 8명 정도 달라붙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아래서 한 번에 불러올 수 있는 패키지를 만든 거고 거기 데이터 이제 갱신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제가 그 미국 쪽에서 어떤 그 의사가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나라도 별로 없고 없어요. 이렇게 키트를 써서 뭐 몇 명 중에 그러니까 뭐 의심자 몇 명 중에 몇 명이 확진자고 그 중에 뭐 어떤 증세가 있고 누가 며칠 만에 다시 이제 격리 해제되고 이런 데이터가 전혀 없대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많이 쓸 것 같아요. 이 패키지 공유하고 나서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으로 메시지가 왔는데 그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그래픽 기자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다고 통화를 하고 싶다고 통화를 했는데 네네네. 하시는 말씀이 이런 데이터를 구할 곳이 없고 전 세계에도 없대요. 이렇게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렇게 얻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생각보다 뭐 잘 공유되고 있는 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아주 편한 정도는 아니지만. 네. 아 그래도 너무 좋은 공유였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적절하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우리 근황 소개한 것 같고 그 박 박사님이 저희 댓글이랑 후원 받았던 내용이 있는데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네. 지금 우선 지난번 저희 마켓컬리 방송에 아이양님께서 5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양님. 이양. 아 이분이 야구에서 오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알고 계시는구나. 얼굴도 네네. 뵀었고 네. 이양님 감사합니다. 500원 애교 후원. 떠는 정말 말씀인 것 감사드립니다. 연세가 있으시던데. 성이 이시고 여성분인 건가요? 근데 그게 어떻게 여성분이라는 생각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양. 조남을 잊어버렸네. 김군. 김군. 네. 아. 넘어가시죠. 네. 이제 너가 옛날 사람이 이렇게 티가 나는구나. 요즘엔 김양 이렇게 안 불러요? 큰일 나나?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구나. 뉴질랜드 갔다 와서 제가 양에 꽂혀가지고 그쵸, 거기서 서로 양이라고들 부릅니다. 받아줘서 고마워.
네. 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 그 땡제이님께서 아이디가 땡땡땡제이. 네네 댓글입니다. 네. 매번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주피터 랩도 알스튜디오처럼 이것저것 한꺼번에 하기 좋은 편이더라고요. 좋은 건 따라해야죠.라고 댓글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할 얘기가 조금 있어갖고 선정했는데, 네 주피터 랩이 저는 0.1일 때부터 사용했었거든요. 주피터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대체제가 뭐가 있는가라고 하는데 그때도 아나콘다에 이게 들어가 있었나요? 그럼요. 그 뭐지? 로데오라고 하는 제품이 있었는데 그게 개발 중단이 돼서 쓰지 못하고 있다가 그게 이제 파이썬계의 알스튜디오다라는 걸 표방해서 만든 제품이었는데 그게 개발 중단된 지 꽤 되고 못 쓰고 있었는데 대체제가 없다가 나온 거예요. 주피터 랩이라는 게 좀 알스튜디오스럽게 좀 이런저런 창을 한꺼번에 켤 수 있게 개발되어 있고요. 느낌이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쭉쭉쭉 아래로 안 내려도 되고 바로바로 명령어 콘솔 칠 수 있어요. 그게 콘솔 창도 있고 자기가 맞아요. 세팅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여러 페인들이 만들어져서 관리되는 형태로 그다음에 프로젝트도 만들 수 있고 네. 동시에 여러 창을 띄워놓을 수 있게끔. 네. 주피터 노트북은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 새로 크롬 그쵸. 창을 열어야 되니까. 노트북 창 하나가 그냥 주피터 노트북 하나인데 이거는 좀 더 좀 알스튜디오스럽게 작성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새 벌써 2.0인가 3.0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편하게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다른 분들이 오해하지만 노트북에서 R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에서. 반대로 알스튜디오에서 파이썬이 파이썬 되죠. 사용할 수 있잖아요. 네. 사용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주피터 노트북은 말 그대로 R을 그냥 불러 사용하는데 청크를 넣어야지. 파이썬도 R도 그냥 바로 불러 사용하는데 그 알스튜디오는 레티큘레이트라는 중간에 이제 연동 패키지를 이용해서 같이 사용하는 구조여서 네 조금 다르긴 합니다. 패키지를 거쳐서 오는 거군요, 함수가. 그죠. 콜앱으로 대동단결합시다. 콜앱에서 R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저거요. 보고서는 그래서 그거 보고서는 신나갖고 지금 한번 아니, 살펴보려고. 근데 그거 왜 디폴트로 세팅해주게끔 안 하나 모르겠어. 그리고 저는 콜앱을 쓰면서 뭘 느꼈냐면 내가 GPU 노트북을 괜히 샀다. 아니 내가 왜 굳이 이거를 하드웨어로 내가 가지려고 학습 했을까. 레벨에서는 네, 그러니까요. 충분하죠. 너무 후회했어요. 왜 그 박 박사 떨떠름한 표정을 날 보는 거예요? 윈도우 GPU 노트북이면 뭐가 됐든 필요 없기는 네. 네, 난 윈도우니까. 네 의미가 없어요. 알았어. 그 댓글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 방송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아주 얘기거리가 많은 방송 주제를 우리 박 박사 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얘기거리일까요? 논쟁거리일까요? 박 박사한테는 얘기거리가 논쟁거리입니다. 정답이네. 그게 그거고. 오해하지 마세요. 싸우는 거 맞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 저희가 언성이 높아지더라도 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제 얼굴이 빨개지더라도 절대 싸우는 거 아니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절대 화내는 거죠. 네, 절대. 오늘 주제 제목 이거 최종으로 뽑은 거예요, 박 박사님? 그렇진 않은데 그냥 이렇게 가죠 뭐. 근데 제가 박 박사를 보면 제목을 좀 잘 뽑는 것 같아요. 내 취향에는 좀 잘 맞아. 그래요? 네네네. 아주 의외라는 표정인데 오늘 주제는 데이터 분석 조직 형태는 결국 케바케인가입니다. 박 박사님. 맞아요. 네. 네, 지금 최근에 제가 이제 약간 스팟성으로 채용 장려 방송을 기획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제가 질문하게 되는 주제가 꼭 물어봤던 게 조직 구성이 어떻게 되냐. 맞아. 꼭 물어보더라고. 네. 그게 생각해보니 왜 그러냐면 권한 문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얼마나 서포트를 받고 있는지 이런 거에 굉장히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이라는 생각을 해서 하는 거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다른 분들도 조직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네네. 관심을 가지거나 궁금해할 텐데 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걸 한번 제가 아는 사례 한두 개 정도만 공유를 해드리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제를 좀 잡게 됐고요. 네. 특별하게 제가 엄청 많이 준비하진 않았어요. 그냥 얘기거리가 뭐가 있다. 뭘 새삼스럽게. 당황했다. 할 말이 없어? 넘어가시죠. 야, 네. 이 대본 심플한 거 봐 이거. 네. 링크 몇 개로 끝났습니다. 네, 좋아요. 네. 좋은 질문들을 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세 덩어리 정도 질문을 드릴까 하고 있고 그 앞에 제가 이제 발제스럽게 간단하게 제가 찾아본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면 각자 좀 경험들을 공유해 주시는 걸로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얘기하는 걸로 한번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시죠. 네.
네, 이제 첫 로딩 번째는 뭐 얼마나 불러오기 아니 하길래 중간 중간 노래 넣을 시간 넣어 드린 거야. 그거는 김 알아서 끊어. 팀장님. 알아서 끊어요 그거는. 와이파이가 알겠습니다. 끊겼나 본데. 아 진짜 순간 로딩 중이었어. 맞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제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은 조직 구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정리돼 있는 예시로는 신기하게도 이제 그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과정, ADSP 거기에 이제 알아야 되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게 나와요? 거버넌스 뭐 이런 것들에서 내용이 있어서.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3개 정도는 이런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길래 제목을 좀 따와봤습니다. 좋네요. 네, 거기에도 3가지 조직 구성 예시를 설명해 주는데 하나는 중앙 집중식입니다. 데이터 분석 조직, 데이터 과학팀이 한 팀만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조직은 그대로 다 있고 네. 데이터 분석 조직 팀이 팀 세팅 하나가 되어서 거기서 모든 분석, 모든 뭐 데이터 관련된 이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중앙 집중식이고요. 이게 기능 중심이라고 돼 있는데 단어가 저는 좀 싹 와닿진 않은데 특별히 제가 다른 대안이 있진 않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개별 부서, 개별 단위 조직 내에서 그 각각 자기네가 분석 역량을 가져가는 거예요. 분석 이 팀원을 뽑는다거나 뭐 이런 식인 거죠. 부서별로 분석가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죠. 마케팅 팀에 데이터 분석가가 있고, 그다음에 뭐 재무팀에 데이터 분석가가 있고, 뭐 인사팀에 데이터 분석가가 있고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이제 앞에 중앙 집중식은 데이터 분석 팀이 있는데 다른 부서들한테 일을 받아서 컨설팅 부서. 그죠. 컨설팅 같은 조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중앙 집중식으로 있는데 소위 그 뭐라 그래야 돼? 거기 가 있는 걸 뭐라 그러죠? 파견. 그렇죠. 파견 가 있는 거예요. 파견 가 있고 근데 이제 업무는 중앙 집중식 조직에서 같이 쉐어해서 하고. 네. 그럼 중앙 집중팀이 있고 거기서 보내줬다가 그 끝나면 다시 불러오고 뭐 이런 거. 갔다가 불러오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 거기 배포돼 있어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물리적으로 저희 움직이지 않고. 그룹 계열사 중에 이제 IT 계열사 있거든요. 네. 그 계열사 분들은 다른 계열사 회사에 다 이렇게 그냥 가 있죠. 가 계세요. 네, 그분들이 순환 보직은 있는데 그 조직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런 식이에요. 항상 맞아요. 거기서 IT 관리해 주시고 시스템 관리해 주시고 하세요. 그러니까 맞아요, 중앙 맞아요. 집중하고 기능 중심의 중간 형태라고 봐야 되나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산 조직 지금 방금 조직은 보고자가 2명인 거지. 그치. 그렇죠. 네. 지금 내가 업무하는 곳, 네. 그다음 내 원래 부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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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분들은 아이디를 2개 써요. 이메일 아이디를. 원래 조직 아이디도 쓰고 제가 소속해 있는 부서에도 본인들의 아이디가 있어요. 야, 실수하면 큰일 나겠네. 이렇게 3가지로 정리되어 있는데 제가 아마 컬리 방송 때도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좋은데 그리고 지금 갖고 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조직 구성이 이렇게 3가지가 네.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이제 첫 번째로 질문을 좀 드리면 네. 각자가 이제 각각의 형태에 겪어본 적이 있는가? 지금 조과장님 같은 경우는 옆에서 보신 걸 하나 네. 분산 조직을 하나 소개를 해주셨고 네. 다른 분들도 혹시 경험 있으신지 얘기를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데이터 분석이라고까지는 하긴 좀 민망하고, 근데 데이터를 보시는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회사에. 그래서 통관이라는 업무를 현업팀에서 계속 데일리로 수천 건씩 수만 건씩 하고 있으면은 그거를 거의 한 위클리 정도 단위로 리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류를 찾아내는 일을 하셨는데, 뭐 그것도 중앙 집중이나 중앙 집중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사 걸 다 보셨으니까. 네. 대신에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그분이 꽤 많이 상급자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권한이 높으셨구나. 권한이 높아서 이제 징계까지도 줄 수 있는 오. 권한이 있으셔가지고 어떤 오류에 대해서 징계를 주거나 뭔가 경고를 주거나 어떤 보고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위치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운 털이 가서 박힐 수밖에 없는 위치였긴 했죠. 네, 권한이 있는데 그것도 불만이구나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되게 계속 나를 지적하는 사람이니까. 네, 네. 그러네요. 뭔가를 개선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 계속 나를 리뷰하는 사람이 되니까. 우리 그렇구나. 지사를 나를 이렇게 나 잘못했어라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옆에 생긴 거네요. 그 역할만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아. 네네.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쪽에는. 그럴 수 있겠네요. 중앙 집중식이라면 컨설팅이니까 말 그대로 뭐
원래의 컨설팅 조직처럼 갑을 관계라기보다는 여기는 산에 있다 보니까 산의 감찰 같은 네, 느낌? 약간 네, 감찰 네. 느낌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음. 김 팀장님은 컨설팅했거나 아니면 옆에서 봤던 조직들 중에 이제 네. 어떻게 구성돼 있거나 아니면 이건 이렇게 구성돼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불만이 나왔더라라든지 이건 좋은 것 같더라 이런 게 좀 있으셨나요? 일단 제가 예전에 있었던 회사는 회사 자체가 데이터 분석 컨설팅을 하는 회사라 다 분석가들이었고 네. 내부 데이터를 분석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반대로 내부 데이터 분석 조직은 없었던 셈이네요. 여기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되는 데이터 중심의 기업이 아닌데 데이터 분석 컨설팅을 하는 그런 구조였다는 생각이 들고 주변에 좀 큰 대기업 다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따로 부서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트업들은 좀 기능 중심으로 여기저기에 다 분석 역량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있는 형태로 가는 것 같고. 네. 스타트업은 근데 아무래도 이제 컨설팅 부서처럼 따로 있는 곳들은 많이 치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청에 응대해서 작업을 해야 되고 네네. 도와주는 역할이다 보니까 그게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렇죠. 일이고. 그래서 되게 불평 불만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형태의 조직에서 일하는 분들은. 네. 반면에 스타트업에서 기능 중심으로 있는 분들은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너무 분석을 많이 해야 된다는 뭐 그런 어려운 점을 얘기했던 것 같고 그러네요. 저는 요 세 가지 구분을 두고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중앙 집중은 좀 그 전사 차원의 전략 이런 네. 부분이 좀 큰 것 같고, 그러니까 회사 차원의 컨설팅 이런 게 좀 큰 것 같고, 기능 중심은 해당 부서의 R&R 중심으로 가는 것 같아요. 역할 책임도 다 같이 자기들이 지고 가는. 그러니까 마케팅의 데이터 분석 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메인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HR 부서에 데이터 분석가가 있으면 그 사람 HR 도메인 되게 잘 알아야 되고, 뭐 유통 채널이면 유통에 잘 알아야 되고, 뭐 SCM이나 그러겠네요. 구매면 그런 걸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도메인 출신이 많을 것 같고, 집중 조직의 분산은 어떤 느낌이냐면 박사님 대우에 와서 뭐. 내부에 굳이 내가 기능으로 두고 싶지 않은 아웃소싱형 그 운영의 느낌이 많이 나요. 연구 조직 느낌. 네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아까 그 사례로 들어드린 그 ICT 저희 계열사 직원분들은 인건비는 그 회사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인건비를 주진 않고 따로 이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언제든지 그 기능을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능 중심이든 중앙 집중이든 그거는 조직 내부에 하나로 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뺄 수 있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거버넌스에 따라서 그 조직 구조가 선택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제가 찾아봤던 때에서는 어떤 느낌이었었냐면 이걸 반영하는 성숙도가 영향을 미치나? 이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럼 순서로 하면 어떤 순서로? 중앙 집중식이 좀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리소스를 투입할 수 있는 범위의 역량 레벨에서도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보면 사실 중앙 집중인데 분산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파견 나가 있다라는 게 가장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는 조직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미 단계가 지나서 돈을 많이 투입하고 있고 그게 이미 많이 회사 내에 내재화돼 있거나 성숙돼 있다라고 한다면 해볼 만한 일인 것 같고, 네. 그 각 기능 중심 조직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거랑도 좀 공감이 가는데 각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각각의 역할 때문에 채용이나 이런 것들 예산 집행을 할 권한이 있는 거지. 반대로 맞아요. 생각을 해보면 그러다 보니까 자생적으로 바텀업으로 그런 역량들을 만들기 위해서 각 조직이 노력을 했던 형태의 결과물이 맞아요.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중앙 집중식은 말씀하신 것처럼 탑다운으로 전략 과제인 거지. 이거 처음부터 우리가 다 뭐 소위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챙겨서 해야 돼. 야 뽑아. 그러면 팀으로 세팅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되게 욕먹지 그러니까. 왜? 아까 그분이구나. 그러니까 엄청 욕먹는 조직이야 이거는.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어. 아 그렇군요. 처음에 도입할 때는 중앙 집중식일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일정 기간 뒤에 오늘의 이 방송이 되게 비웃음? 그러니까 뭔가 야 2020년에 그랬대를 되게 많이 들을 거야. 그러니까 진화의 되게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럴 수도 어떤 있겠네. 회사에 파워포인트 팀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데이터 분석 역시도 그런 역량 중에 하나로 나중에는 될 것 같거든요. 되게 그렇게 공감하네요. 생각합니다. 직장인들이 파워포인트 하듯이 엑셀 하듯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정말 파워포인트도 진짜 고수 높으신 분들은 따로 프로젝트 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일정 레벨 이상의 것들만이 따로 전문가가 있고,
근데 뭐 일정 수준은 다 개인이 팀도 아니라 개인이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 과정 중에 초기 상태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예전에 컴퓨터 처음 도입되는 시기에 음. 회사에 컴퓨터가 뭐 두세 대만 있고 이러던 시절이라고 하면 당연히 중앙 집중 방법일 그렇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전산 처리해야 되는 거는 다 그걸 몰아주고 나머지는 다 수기로 작업하고. 근데 지금은 그 당시 전산 시에서 하셨던 거를 다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근데 저도 군대를 그 사단사령부에서 교육병 행정병으로 나왔는데 아, 네네. 그 당시 장교분들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이없었던 게 예쁘게 손으로 쓴 거를 저한테 주면 제가 그걸 타이핑해서 원고를 만드는 이제 한글로 네, 하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많은 행정병들이 그걸 하셨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 어이없는 거거든요. 자기가 직접 본인이 쓰는데, 네. 워드 하나 칠 줄을 몰라가지고 했었던 건데 그것이 데이터 분석으로 치환한다면 한글이라는 워드 프로세싱을 하면 또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되게 와닿네요. 저도 군대 있을 때 그 군수병이었는데 또 빡센. 행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제 PC가 있는 이제 창고지기가 아니라 군수병이어서. 근데 저도 지금 얘기하니까 떠오르는 게 그 아저씨들 군대 얘기한다. 컴퓨터기야. 어떡하지? 좀 이따가 축구 얘기하면 큰일 장교분이 표를 예쁘게 자로 그려주세요. 그치. 자로? 자로 그려주고 자기 거기 내용을 채워줘요. 그럼 제가 그거를 한글 음. 아래 한글로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표를 짜서 네, 이거는 왜 뭔가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아이패드를 좀 들으면 요즘은 하시겠네요. 요즘도 못 하실 거예요. 아이패드를 들여도 못하실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분들이 이제 데이터가 있어도 그걸 못 다루시니까 불필요하게 이제 또 누군가의 도움을 찾고 또 분석가의 역량 중에 커뮤니케이션이 들어간다는 게 되게 웃긴 일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네. 왜 소통을 꼭 해야만 하는 스킬처럼 된다는 거지. 내가 내 사실 거 하면 되는데. 모든 업무가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히 그렇죠. 분석가들은 그걸 강조하는 걸 보면은 여전히 중앙 집중식의 구조에서 많이 일하니까 또 그걸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들어보니까.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그치, 진짜로 진짜 이게 다 얼마나 스며들려면 걸릴까? 파워포인트를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것처럼 하려면 얼마 걸렸죠? 뭐가요? 미래에 물어보는 건가요? 파워포인트가 도입돼서 다 전파될 전 한 때까지? 5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5년 정도. 제가 어디예요? 그 예를 들면 이게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이력 썼을 때 큰 쓰느냐, 안 강점으로 이제 드러나지 않게 되면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고 보면 쓰느냐. 한 5년에서 10년 사이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활용 능력이 정보 처리 기사의 활용 능력이 크게 가점이 되지 않았던 순간이 이제 한 5년 10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못하면 감점이지만 그쵸. 그걸 잘한다고 해서 그게 큰 감점이에요. 예. 그쵸. 이제 뭐 커말 쓰는 건 의미가 없는. 그쵸. 예? 있긴 있죠 그거. 커말이요? 예. 예를 들면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 있었어요. 실제 없다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농담하신 거구나. 채용 담당자들이 점수를 가점으로 주느냐 마느냐인데 예를 들면 지금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조금은 가점 준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건 뭐 다 할 줄 아는 거 아니야? 정도가 되면 굳이 데이터 분석가의 역량 중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없어도 된다. 뭐 이럴 때가 오지 않을까요? 시대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지금은 그렇지만 우리가 박 박사가 의도한 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잘 되고 있어요. 힘들다. 의도대로 하기. 아니 그러면 이제 또 제가 이런 중앙 집중식이냐 아니면 분산 조직이냐라는 게 크게 한번 논쟁, 논의랄 게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13년인가 14년에 이제 데이터 분석 조직을 크게 운영하고 성공하고 있었던 링크드인에서 중앙 집중식 조직을 해체합니다. 다 해체하고 각 부서의 사람들을 발령 내버려요. 일반 마케팅, 뭐 영업 막 그냥. 네. 한 팀에 모두 몰아놓고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그쪽으로 발령을 내버려요. 근데 이제 링크드인은 한 조직에 있었던 게 성격이 좀 다르긴 했던 것 같아요. 기존과는. 왜냐하면 다른 조직의 컨설팅업을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 제품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네 팀의 그 목표가 있었어요. 네. 링크드인이라는 서비스 자체가 워낙 그 데이터 제품 지향적인 개발 부서 같은 느낌인데 그래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개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추천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전문적으로 있는 프로덕트로 해서 프로덕트로서 그 팀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조직돼 있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권한이 많다라는 걸로 설득해서 슈퍼스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많이 채용시키기도 했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되고 관리되고 그런 조직으로 갈 거야라고 밀고 있던 링크드인에서 이 역량이 전사로 퍼져야겠다라는 의사결정 때문에 팀을 해체하고 각각의 부서로 분산 배치를 시키면서 반발하면서 나간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제 그때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좀 나갔고 대신 이제 지금은 그거 갖고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라는 소식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잘 그냥 정착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옛날 기사를 찾는 것도 힘들었고 지금 기사를 다시 요즘엔 어떠한가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는데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찾는 선에서는. 그래서 영어니까. 팝하고 있잖아요. 제가 공유된 링크에도 이제 데이터 팀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그 뒤에 분산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각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소개하는 당시 14년도에 벤처비트라는 매체의 기사 소개 분석 기사이고요. 저는 당시 이 얘기 들었을 때 되게 도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게 가능할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조직들도 이런 형태로 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 보면 벌써 그 당시에 그 정도의 성숙도에 도달한 게 아닐까. 뭔가 큰 비효율을 느꼈겠죠. 그렇죠. 현재 조직 구조가. 중앙집중 구조에서 아까 말한 대로 권한적인 이슈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각각의 부서에서 요청할 때 그러니까 중앙집중 조직이면은 그 팀이 우선순위를 정하잖아요. 그러면은 부서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빨리빨리 안 되거나 반영이 빨리 안 되거나 이런 이슈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 직접 현업으로 달려드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각자가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 아니면 그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는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 우리 팀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이랑 협업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도메인 지식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 잘 안 되는 일인 거죠.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조직이 되는 거지. 제가 강의하면서 그러고 보니까 이런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냐는 질문을 많이 들어봤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팀이 따로 있는데 특히 금융 쪽에서였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금융 지식을 가지고 모델을 만들던 분들이 있고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으로 만드는 분들이 있는데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으로 하는 분들은 이제 성능은 좋지만 도메인 널리지가 없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못하고 그래서 이 둘 간에 계속 충돌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었어요. 최근에 코로나 데이터 분석하는 맥락도 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그 방법론적 접근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냥 데이터 공개된 데이터만 가지고 그거를 그래프화하거나 아니면 모델을 해보거나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결과물만 해석은 하시는데 사실 그 데이터가 나오게 된 배경이나 맥락이나 아니면은 하나하나 건건이 그 숫자의 의미대로 해석하는 게 맞나라는 걸 뒤져보기 시작하면 좀 다른 문제거든요. 네. 특히 이제 뭐 사망자 수라든지 뭐 아니면은 검사자 수 최근에 좀 바뀌긴 했는데 그런 거랑 비교한다든지 이런 문제들도 비슷한 것 같아서 특히 최근에 뭐 확진자 수 비율이 줄어들었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 큰 감염 군의 그 들어가면. 검사가 일단락됐다에 가깝기 때문에 그게 추세가 감소되었다고 해석하기는 위험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도메인 지식을 좀 더 갖고 있는 사람은 해석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 라고 나오는 거고 모델 쪽 사람들은 그런 거 없이 어쨌든 모델이 이렇게 나왔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답변은 뭐였냐면 양쪽이 서로의 언어를 공부하시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더 옳다는 식으로 싸울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쪽이 서로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결국에는 그게 기능 중심 방식의 조직으로 가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까 데이터 분석 뭐 분석가 쪽 원래 그 기존 사람이 아닌 사람이 아예 그 금융권 도메인 자식이 있는 사람과 아예 한 팀에서 같이 일을 해야 된다. 그게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점점. 네.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그 도메인 쪽에 계신 분들도 이게 성능이 좋고 그쪽으로 갈 거라는 그런 감들은 다 갖고 있는데 이제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 조직에서는 당연히 수익이 더 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죠.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랑 매칭이 잘 안 되니까 여기에서 괴리를 느끼는 건데 그쪽으로 안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 분석 역량을 그런 도메인 조직도 내부적으로 갖출 수밖에 없게 될 테고 언제까지 계속 뭐 컨설팅 팀에다가 요청하는 식으로는 작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상시로 그런 지식, 그 데이터 사이언스 지식 베이스에 놓고 일을 할 테니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기능 중심으로 다 가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저는 그 세 분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중앙 집중이었다가 기능으로 갔다가 다시 중앙으로 갈 것 같은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기능이 됐을 때 각 도메인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어쨌든 누군가 한 명의 그 관련 지식을 동시에 소유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데이터 분석 지식과 도메인 지식. 근데 그게 결국에는 계속 고도화되면
하나의 시스템의 기능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시스템의 기능. 예, 버튼 하나 누르면 분석이 되는 거예요. 자주 쓰는 것들이 전부 다. 아, 네.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도구가 지원해 예를 들면 주는구나. 인사 시스템이면 턴오버 뭐 비율 딱 누르면 그냥 다 분석이 되는 거예요. 뭐 마케팅 팀이면 A/B 테스트 누르면 그냥 다 분석이 되는. 그렇게 돼서 지난 시간에 혹시 전처리 방송 들으셨나요? 아니 이제 그거 듣고 좀 오실래요? 이제 가정은 뭐냐면 모든 게 다 시스템에서 전 처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전부 다 정착이 체계적으로 되었다. 정착이 되었다. 예를 들면 저도 지금 있는 회사에서 교육 과정이 끝나고 나면 교육 과정에 대한 결과가 그 안에 데이터로 쌓이거든요. 근데 아직 그 버튼이 없어요. 리포트 만들기 이런 버튼이. 근데 그 리포트 만드는 거 사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들어가면 이제 굳이 기능이 필요 없네라고 해서 다시 더 고도화된 분석만 중앙 조직에 남고 아주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 기능은 그냥 시스템에 전체적으로 다 퍼져 있는 그렇죠. 형태가. 상시로 하는 건 뭐 자동화가 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그 파워포인트도 누군가 차트 그려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옛날 과거 회사에서는 그렇죠. 네. 차트 예쁘게 그려가지고 막 이렇게 해준 사람. 근데 그거를 프로그램이 대체해서 지금 그냥 우리가 다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중요한 뭐 전략적인 디자인이나 설계 같은 건 또 중앙 조직에서 하는 걸 테니까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중앙으로 갈 것 같다. 약간 중앙으로 그런 생각이. 간다기보다는 그 역할만 담당하는 소규모 조직이 아, 따로 뭐, 그쵸. 만들어질 수 있다. 꼭 중앙이라기보다는. 네,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김 팀장이 한번 그런 얘기했는데 데이터 분석이나 AI 쪽이 금방 공공재가 될 확률이 높다. 지금은 되게 희소하고 연봉 많이 받는 것 같고 중요한 역할인 것 같은데 워낙 이제 힘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되게 빨리 희소제에서 공공재로 바뀌어서 왜냐하면 이쪽 전공 학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시장에 풀릴 거거든요. 네, 뭐 그리고 지금 학과들이 엄청 생기고 있기 AI 때문에. 뭐 초등학생부터 다 가르친다고 하지 이러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공부하고 있으니까 네. 조금 지나면 이 지식을 갖고 있는 게 그렇게 특별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때가 금방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PPT, 엑셀 마찬가지잖아요. 파워포인트, 네. 엑셀 똑같은 거죠. 뭐. 물론 수준의 차는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고도의 기술을 가진 일부들은 여전히 굉장히 높은 대우를 받겠지만 그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잖아요. 그치. PPT 완전 날아다니는 전문가는 여전히 지금도 높은 대우를 받으니까 프로그래머도 마찬가지네요. 개발자도 개발자 마찬가지고 마찬가지. 이제 마찬가지예요. 양극화가 되는 거죠. 일반화가 되고 나면. 그렇군요. 그 기능 중심 조직 쪽에서의 단점으로 꼽히는 게 대표적으로 비슷한 걸 다들 겹쳐서 한다. 각자 해야 되니까. 그러네. 각자 삽질. 네. 그리고 전사적인 관점에서의 분석이 빠지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도 공감 좀 가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전사적인 관점에서의 데이터 분석이란 게 각 그 부서 내에서의 일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일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얘기가 나왔었던 이런 조직 구성 세계가 그렇게 따지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성숙도의 차이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또 하나 드는 생각이 네. 중앙 집중으로 갈 거면 슈퍼 중앙 집중 정도로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엄청 동의. CEO 직속 조직.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더 불안. 그치. 그러니까 그냥 스텝 정도가 아니고 권한이 있어야 되는구나. C레벨 옆에 붙어 있어서 맞아요. 전사 데이터를 다 여기서 중심으로 그야말로 관리하고 음. 요청하는 데이터들을 그때그때 바로 받아올 수 있을 정도로 중앙 집중되어 있다면 그거는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욕먹는 조직 되는 거지. 권한이 네. 커질수록. 그치. 이제 무서운 칼 들고 있는 조직이 될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이제 조직의 효율성의 측면 놓고 보면은 그거는 차라리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애매하게 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뭐 오더가 내려와가지고 조직을 만들기는 했는데 얘네가 하는 일이 뭐 그렇게 크리틱하진 않고 쓸데없는 요청을 계속 하는 것 같고 이러면서 이제 불편한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생각해보니 조직의 규모도 영향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10명짜리 스타트업에서 1명을 데이터만 만지는 사람 채용하는 거는 정말 리스키한 일인데 2만 명이 있는 대기업에서 100명짜리 조직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은 일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예, 인원수보다 그런 비율이 문제이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작은 인원의 조직에서는 어떤 도메인이든 간에 본인이 일정 수 이상의 데이터 분석을 좀 할 줄 알아야 더 좋은 것일 것 같고 또 근데 대기업에서는 정말 엄선된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이 중앙에 있는 것도 굉장히 큰 효율이겠다 저는 들기도 하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지금은 왜 개발자가 창업한 회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당연히 그 조직은 개발 문화를 기본적으로 장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데이터 분석가가
창업주가 되는 시점이 일단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음. 그러면 당연히 모든 것을 다 데이터가 남는 형태로 조직을 구성할 테고 그때 되면 이제 조직 전체 데이터가 흐르는 문화가 생겨날 테고 그런 시점이 좀 있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라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일리 있네요. 공감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 개발 쪽에서 데이터 분석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하는 경우가 상당해요. 지금에야 거의 안 그런데 지금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이 업계의 펑션으로 녹아들기 위해서 사실 개발 조직이랑 많이 악유행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맞아요. 리소스를 더 투입해야 되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분석을 하려면 로그가 많이 남아야 되는데 로그 많이 남는 건 다 리소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선 지금 얘가 잘 도냐, 버그 없냐, 죽지 않냐 이런 게 문제인데 그거 더 하라 그러면 운영을 방해하는 거지. 운영을 방해하는 거지. 근데 지금의 한 개발자들도 분석에 관심이 많아서 오히려 더 하려고 노력하는 편?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는 그렇죠. 개발자들도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걸 질문하는 상황? 아 약간 반론 제기하고 싶다. 해봐. 그 싸우자. 분석가가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약간 회의적이에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뭐 치프 데이터 분석 오피서 뭐 이런 정도는 괜찮은데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성공할까? 그건 다른 얘기죠. 그건 다른 얘기긴 한데 그렇게 시도 안 해봤던 분은 없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근데 제가 이제 그 업의 특성상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 대표 뭐 망한 분 뭐 잘 안 된 그러니까 망한 분 되게 성공한 분 되게 여러 분 만나봤는데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 분들도 실제로 만나봤거든요. 근데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랑 데이터 분석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랑은 약간 결이 다른 느낌? 그럼 개발도 그래서 비슷하지 않나요? 개발자 네, 출신도 개발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래서 개발 잘한다고 사업을 잘하는 건 아니고 네, 근데 마찬가지죠. 창업가 중에 성공한 분들은 개발이나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을 정말 잘 알고 계셨던 분들이어서 양쪽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뭐 개발자 한 명, 데이터 분석가 한 명 이렇게 얻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중에는 정말 그 데이터 분석가가 중심이 돼서 다른 영역을 포괄하면서 사업을 운용하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럼 그 정도로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석가라고는 안 해도 본인이 분석 중심으로 업무를 해왔던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창업을 한다. 네. 네, 그 그리고- 정도는 네. 될 수 있을 것 그리고 같아요. 또 하나 요거는 그냥 뭐 지금 농담으로도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인간의 성향인데 통계나 분석가들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미국에서도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너무 막 하나만 몰입하거나 덕수요?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있잖아요. 쉘든이요? 약간 그런 느낌. 그거 오해 아니에요? 오해? 오해죠. 근데 뭐 굳이 그냥 이름을 스테레오타입이지 밝힐 뭐. 수 없는 이런 두 분도 있지만 뭐 이런 두 분도 사람들은 쉘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뭐라고? 더 그런 분들도 제가 봤을 때 그게 더 극한으로 간 분들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예를 들면 대화하다가 이분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나랑 대화하고 있는데 자기 말로만 막 계속 쓴다든지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른 사람이랑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드리면 되게 잘하시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서 밖에 나와서 사람들 그래서 의사소통과. 커뮤니케이션 강조하는구나. 근데 조직에서 분석팀에 이런 애들만 있는 거야. 그러네. 갑자기 막 머리를 땅 때리는데 그게 중요한 거야 분석가한테. 야 일단 일을 하려면 말은 할 줄 알아야지. 야 이렇게 똑똑하다. 되는구나. 그러네. 되게 일리 있어요. 어쨌든 저의 경험에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분석 역량은 되게 있겠네요. 뛰어나요. 근데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느낌. 근데 지금 저는 그거는 약간 표본이 적어서 그렇다는 생각도 뭐 그럴 수도 드는데 있죠. 분석가가 지금처럼 되게 일반화되고 점점 많아지다 보면은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성격들이 여러 가지 정규분포를 그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그 있죠. 중에서는 뭐 대화 잘 통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이렇게 될 테니까. 음. 근데 지금은 이제 표본이 적은 상황이니까 아직은 네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 표본은 또 봐야 아는 거죠. 네. 그런 사람만 엄청 많을 수도 있어. 많아졌는데 그런 사람만 많아졌어. 편포되어 있을 수 있지. 그렇죠. 그 조직의 구조가 약간 어떤 거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어느 데이터를 볼 수 있냐 같은 권한 문제에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앙 집중식이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장 밑에 붙어 있냐 이런 거 아니에요 막말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반대로 지금 작은 조직이나 이런 데처럼 뭐 데이터 흐르는 조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곳들은 전부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에게 데이터로 접근할 수 있도록 오픈하자라는 정책인 것들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비슷한 제안을 아마존 그러니까 AWS에서 분석 COE는 이렇게 만들면 좋아요 같은 문서를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COE 먼저 설명해 주세요. 네네 센터 오브 엑셀런스라 그래서 그 전문가 집단이란 뜻인데 뭐 TF라든지 뭐 이거랑 비슷한 용어인 것 같아요. 제가 인지하기론. 저도 지금 회사에서 COE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는데 여전히 저도 이해 못하고 있기는 합니다. 중요한 사람들. 네, 뭐 그 역할로 제일 잘하는 전문가 같은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느낌인데
분석 COE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석하면서 여기에는 두 가지 고객, 내부 고객의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된대요. 하나는 데이터 생산자. 데이터 생산자는 그러니까 분석 COE라는 데는 데이터를 정리해서 가공하는 역할을 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인사이트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생산하는 곳은 다른 데 있을 수 있잖아요. 데이터 조직 자체가 직접 데이터를 생산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조직이에요. 그러면 인터넷 서비스를 만드는 개발자가 있고 그 서비스가 돌고 있을 거고 그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로그 데이터들이 있겠죠. 거기가 아마 데이터 생산자에 해당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 생산자가 분석하기 좋게 어떻게 데이터 생산하면 좋겠는지 어떤 데이터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데이터 생산자에게 이렇게 주면 좋아요. 편리하게 해주세요. 같은 제안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소비자, 결과물, 분석된 결과물을 소비하는 조직인 사람들 양쪽의 소비자를 가지고 있다. 서비스를 이렇게 두 군데다 해야 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설명을 듣고 보면 중앙집중식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저한테는 그렇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 두 개가 약간 데이터에 어떻게 접근할 거냐, 권한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돼서 나온 제안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소비자 쪽, 그러니까 분석 결과물을 소비하는 사람들 쪽은 어떤 분석의 결과물이 되었건 어쨌든 현업 전문가들인 셈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느 형태까지의 데이터에 접근할 거고 그걸 해석한 거대로 소비할 거냐 라는 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생산자는 얼마나 편리하게 아니면은 얼마나 합이 잘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생산해낼 거냐라는 문제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분석 조직 자체가 굉장히 권한이 높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실행 권한까지 가지진 않는다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으면서 제 경험이 생각난 게 있는데 네. 제 전에 있었던 회사에서 이제 분석 컨설팅을 하면 처음에 이제 전화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 상황인지 이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이게 실제로 프로젝트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사실 벌써 컨설팅하는 업무가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비용은 치르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투입되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분석가로서 든 생각은 뭐냐면 고객이랑 통화를 할 때 이 사람의 정보를 보고 특성을 보고 이 사람이 계약을 성사할지의 가능성을 가늠해 봐서 분석을 해서 가능성이 높은 사람 위주로 상담 시간을 좀 더 할당하는 식으로 일을 하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거죠. 그러려면 이 사람한테 전화가 왔을 때 이 사람의 특성을 다 데이터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 이 사람은 뭐 직업은 뭐고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데이터의 특성은 뭐고 뭐 이런 것들을 다 DB로 만들자라고 제가 이제 CEO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대표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그러기로 했어요. 그래서 상담을 담당하는 실장님이 통화를 하면서 이거를 입력할 수 있는 일종의 시트를 만든 거죠. 네. 구글 닥스로 시트를 만들어서 이제 공유를 한 건데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데이터를 생성한다는 게. 전형적으로 왜냐면 오라클이 컨설팅했다가 그렇죠. 망한 케이스네요. 네. 왜냐하면 이 오라클이야. 데이터를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런 오류가 생길 거라는 걸 모르고 처음 시도였으니까 한 거죠. 이분은 이 데이터를 입력해서 자기한테 별로 득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를 생각해보세요. 데이터가 쌓여가지고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걸로 예측을 해가지고 이러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상담 한 건 한 건을 로우 바이 로우로 계속 데이터를 쌓아가서는 가능한지 아닌지도 확신할 수 없는데 이분한테 이런 요청을 하니까 당연히 제대로 데이터 입력을 안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제대로 입력이 안 됐으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봐야 유의미한 인사이트는 안 나오는 거고 이런 이제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지금 드는 생각은 이분이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 효율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처음부터 설계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 입력하는 것을 강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로 효율로 들어오기도 보기가 쉽지 그러니까요. 않잖아요. 로우단 1,000원씩 돈 주면 되지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차선책으로 택하는 게 데이터의 품질을 검증해가지고 괜찮은 데이터가 어느 일정 이상 쌓이면 보너스를 준다든가 이제 이런 방식을 이제 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또 머리를 써서 데이터만 맞아요. 많게 만들어낸다든가 예쁜 데이터만 억지로 만든다든가 이런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자라가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자라도 그러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매장에 옷가게 매장에 누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살 사람인지 안 살 사람인지를 보고 응대하는 것도 사실은 안 살 사람이 한 바퀴 휙 둘러보고 나가는 거면 굳이 응대할 필요가 없으니까. 같은 개념이죠. 네. 같은 목적성인 겁니다. 그래서 뭐 자라에서는 그 물건 산 사람의 어떤 뭐 인적 사항, 뭐 예를 들면
옷을 보고 이거 단추 하나 더 달렸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다 기록해가지고 넘기면 이제 거기 스페인 어디에 뭐 산에서 디자인만 하고 옷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 사람들이 피드백 받아서 2주 안에 바로 또 물건 내보내고 막 이런 게 잘 그렇죠. 돌아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서비스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애초에 모든 게 데이터로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걸로 결국에 효율을 계속 달성하는 걸 모두가 체감할 수밖에 없게끔 구조를 짜지 않으면 그게 계속 이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를 선택하는 이유는 그게 자기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좋은 영화 추천으로 돌아오니까 그 노가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왓챠도 그렇고 처음에 그런 방법을 설계해야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걸 약간 HR의 입장에서 보니까 좀 다르게 보이는데 이게 굳이 나의 효율로 돌아오거나 뭔가 뭐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만 잘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도 할 수 있거든요. 당장 이게 나한테 돌아오지 않아도 되게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을 공감하면 네, 이 밸류체인상에 내가 어느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이게 어디로 이어져서 어떻게 이 회사의 성과에 도움이 되는지를 잘 알면 당장 내가 보상이 없어도 하게 되는데 혹은 들어오자마자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거나 근데 납득이 원래 안 됐다는 거야? 내가 원래 안 했어. 안 했는데 갑자기 시키는데 이거 뭐 엄청 힘들어. 근데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도 얘기 안 해줘. 예를 들면 아니면 어떻게 쓰일지 잘 모르겠어. 확신이 안 서. 그럼 이제 싫은 거죠 되게. 그렇게 왠지 들려요. 왠지 조직에서의 조금 어프로치가 잘못되지 않았었나. 조금 다른 얘기인데 왜 이게 잘 안 됐을까 지금 또 생각을 해보면 제가 다니던 회사가 굉장히 작은 스타트업이었어요. 직원 전체가 10명도 안 됐고 그 대표는 완벽한 평등주의를 고수하고 있었어요. 대표랑 사원이랑은 정말로 평등하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의 얘기를 진짜로 다 귀 기울여 듣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직원들이 다 만만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박 박사가 싫어하는 체제네. 그래서 대표가 이런 체제를 우리 구축해서 합시다라고 명령을 내렸으나 직원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다고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토론해서 아닌 것 같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식의. 그래서 안 됐던 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스타트업들이 어쩌면 공통적으로 갖는 어려움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뭐지 열심히 귀 기울여 듣는 거랑 필요한 일이라는 공감대 형성을 대표가 노력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해서 안 할 수도 있겠는데라고 생각했으면 대표가 지금 대표가 그 문제를 공감대 형성 못한 거지. 대표는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직원들이 그 말에 따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그러니까 움직이게 만들려면 어떻게 할 거냐.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거랑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사고방식이나 방법에 대해서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됐다라고 하면 사실 대표의 의지가 부족했다로 들리는데 저는. 사업가 역량이 좀 떨어졌던 거지 뭐. 아니 왜 우리 전 대표를 다 기억하고 계시는 잠깐만. 건지 모르겠는데. 표정이 안 좋아 보니까 자기 얘기였는데. 아 내가 대표였어요? 아 대표였어? 야. 아니야. 그러면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면서 끝낼까 싶어요. 그럼 네. 이 주제에 대해서는 혹시 내가 한다면 이렇게 구성하면 좋겠다 라든지 아니면 그래도 이런 거 하나가 촉발하는데 아니면 잘 굴러가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무언가일 것 같다. 내가 대표라면? 대표라면 내가 대기업 대표예요? 스타트업 대표예요? 대기업 대표라고 하시죠. 잘생겼어요? 꿈꾸면 못생겼어요? 못생겼어요. 키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이 자식아. 외모 가지고들 그러지 맙시다. 대표 안 해 임마. 대기업은 뭐 리소스가 많다고 생각하고 스타트업 대표로 하시죠. 이야 어렵다. 네, 스타트업 대표인데 뭐 한 20명 정도로 할까요? 20명 정도에 그럼 꽤 크네요. 네. 20명 정도면 그래도 한 3년 이상 자기 사업 영위하고 있다. 근데 이제 더 성장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리소스는 제한돼 있다. 그죠? 그죠? 네. 왜냐하면 지금 대기업은 데이터 분석 직구는 상시 채용이거든요, 진짜. 진짜 있는 대로 끌어들이고 있어요. 다 맞아요. 끌어모으고 있으니까 네. 그런 사람들 저는- 아니고. 저는 모든 직군의 구성원을 꾸릴 때 다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고를 거예요. 저는 개발할 수 있는 사람으로만 뽑을 건데.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둘이 합병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엑셀 다루고 있는 사람들 다 뽑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보는 감각이 있고, 그러니까 뭐 아주 고난이도는 아니더라도 뭐 그래프나 표를 줬을 때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는 되는 분들이 뭐 마케팅을 하던 뭐 기획을 하던 뭘 하든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필터링 하실 거예요? 그건 다른 문제잖아. 알겠어요. 넘어갈게요. 지금 얘기해 주면 어려워. 네. 준비 안 됐어. 그거는 사실 저도 몰라요. 네. 뭐 저라면 R 퀴즈를 낸다든가. 아니지. 데이터
잘 듣고 있냐고 물어보고 일단. 근데 사실 요즘에 선발 검사에 보면은 수치 자료 해석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 어느 정도 그런 역량을 보려고 들어가 있는 문제기는 하죠. 저라면 뭐 로 데이터를 좀 주고 뭐 어떤 툴이든지 간에 분석을 해서 자기만의 해석을 달아보게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데이터를 보는 눈이 있는가? 그리고 가공하는 능력이 있는가? 이걸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다루거나 보는 감각이 있는 사람으로만 꾸릴 거다 아예. 네, 어떤 부서 예를 들면 뭐 마케팅 부서면 마케팅 관련 데이터를 주고 해석할 수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고 네, 기획이면 뭐 소비자 데이터를 가지고 뭐 소비자의 시장 조사와 관련된 데이터를 주고 이 사람이 제품 기획을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지를 본다든가 그러니까 모든 부서에 당연히 베이스에는 데이터가 있게끔 하는 거죠.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도 김 팀장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현업에 있었던 경험에서 하나만 덧붙이자면은 저걸 기반으로 하듯 하나만 덧붙이자면 저도 회사에서 그런 게 있어요. 일반 현업자들인데 저도 현업에 있는데 회사에서 저희 회사 규모가 300명이 안 됐어요. 한 200 몇십 명이었는데 회사의 발전이 RPA 프로젝트가 생겼어요. 근데 이건 어느 부서 일이 아니잖아요. 전사적으로 뭔가 회사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착취를 했어요. 부서마다 조금 뭐 IT 약간 밝은 놈, 뭐 똘똘한 놈 해가지고 한 10명을 TF를 만든 거죠. 근데 그 TF에 모인 10명은 현업이 다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현업이 없어지고 이곳에 온 게 아니라 내 일은 그대로 있으면서 이걸 더 준 거예요? 야근 또는 밤에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아이디어를 짜서 다음 회의 때까지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내가 테스트를 해서 해야 되는데 내 일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현업을 없애주지 못해요. 네, 그럼 누가 해? 이제 그런 식이 되니까. 근데 이 말의 요지는 현업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 또는 부서가 하나는 꼭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회사의 혁신적인, 회사의 발전적인 그런 거를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이 현업에서 매일 쳐내는 그런 일에 휩쓸리지 않고 그런 조직 또는 그런 부서, 그런 사람이 20명이라면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잡무할 사람은 있어야 된다. 잡무라기보다는 그 보는 곳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라 계속 미래를 보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한 부서 그러니까 정도 있어야 한다라는 캐시카우 챙기는 팀은 따로 있고 그 부서한테 그런까지 바라면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제 경험상으로는 반대로 그러면 저기는 돈 쓰기만 하고 아무것도 성과가 없는 조직이라는 비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새로 그렇죠. 만든 그 그래서 팀이? 그 팀도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야겠죠. 결과물이 나와야 KPI를 된다? 만들어야겠죠. 하지만 어쨌든 보는 과제는 다른 거죠. 어쨌든 거기 그 현업일 때문에 어쨌든 휩쓸려서 지금의 캐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팀하고 현재를 유지하는 팀이 다 건강히 있어야 그걸 된다. 좀 분리해줘야 하지 않나라는 게 제 경험적 의견입니다. 네. 조과장님 혹시 의견 있어요? 저는 만약에 제가 한 뭐 10명, 15명 정도의 스타트업을 차린다. 이미 있는 상태에서 뭔가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일단 김 팀장의 의견에 편승해서 다 내 걸 베이스로 가져가네. 가만히 있어봐. 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야. 입사할 때 일단 어느 정도의 수준 이상이 되는 사람들. 근데 저는 도메인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경력이 10년 되면서 뭐 데이터 분석할 수 있거나 이런 식으로 봐서 팀을 꾸리는데 전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C레벨에 데이터 분석 그 오피서를 한 명 두고 싶어요. CDO 같은 뭐 CFO 그런 레벨로 만든 다음에 일단 전문가 한 명은 시니어 한 명은 있어야 된다. 그쵸. 이런 거구나. 예, 그거를 치프 정도로 만들어 놓고 CEO 직속의 기획 부서를 만드는데 그 안에 전략 인원도 있고 이 CDO의 메시지를 잘 수행할 시니어 분석가들을 좀 몇 명 넣어서 꾸리고 여기가 지금 10명, 15명 조직인 거 알고 계신 거예요? 알죠. 조직들이 그리고 있어. 갑자기 대기업 조직도 아니, 나와서. 왜냐하면 스타트업이면 보통 사람에서 승부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자금을 펀딩 받았을 때 사실 시스템을 사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죠, 제일 중요한 게 그 조직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CEO, 뭐 CDO 정도 되겠죠. 뭐 CMO나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기획부서 한 4-5명 있을 수 있고 나머지 부서인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각자의 KI, 그러니까 키 이니셔티브 혹은 뭐 MBO라고 불리는 그 목표에 데이터 관련 과제를 30% 이상씩을 다 박아넣게. 좀 강제해야 된다. 강제해. 반할 수 없게 한다. 결국은 우리가 스타트업의 직원이든 대기업의 직원이든 나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받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개인에게는. 근데 그 과제가 뭔가 데이터와 연관돼 있으면 어떻게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따로 노니까 지금 사실 되게 문제란 말이에요. KPI 중에 하나로 다 만들어. 내가 데이터 분석 굳이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해도 그만. 그렇죠. 안 해도 그만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공부하면서 뭘 많이 느끼냐면 이게 내 일이 아니니까 계속 끊기는 거예요. 그치. 네, 근데 내 KI 중에 50%짜리여봐. 줄동살동 하겠죠, 진짜. 밤새도록 공부하면서. 그래서 안 해도 할 수 있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업의 어떤
좋은 그 단계까지 원활하게 돌아가는 오퍼레이션의 단계까지 정말 스타트업하기 전까지는 그런 식으로 꾸려나가 볼 것 같아요. 박 박사는 어떻게 할래요? 저는 사실 그 김 팀장 의견에 동조를 하는데 저의 걱정은 그런 사람을 구하면서 스타트업 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네. 그렇게 그런 사람이 얘기하면 있긴 창업 하나? 자체를 우리가 네. 못하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은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해야 될 거고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조직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 어떤 펑션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갖고 있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제가 CEO라면 그래도 제가 우선 가이드나 교육을 시킬 역량이 되니까 저 같으면 CEO가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야 교육 제일 필요한 거라며. 사람 키울 수 없다며. 교육 무용론자가 왜 이래? 강사를 제가 잘 선별하겠죠. 에이, 그렇구나. 제가 왜 해요 그걸? 돈 받으러 다녀야 되는데 제가 하면 어떡해요? 수금이에요? 아니 돈을 이제 빌려주세요. 아니면은 투자 받으러 투자해주세요. 다녀야 되는데. 예. 아니 나는 박 박사는 교육 쳐볼 줄 알았어. 이른바 이제 아무리 최고의 강사라고 해도 뽑을 때 잘 뽑아야지 그걸 데려와서 교육시키는 건 무용론에 교육은 가까운. 가능하지 않다. 네. 이런 거 아니었어? 그럼 CEO가 돼서 그거에 상관이 대한 없구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뽑겠죠. 배울 의지가 있는. 예. 그거에 목표가 있는 사람들을. 그거 누구나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겠던데. 그렇지. 그거 어떻게 측정할 건데? 큰일 났다 이제. 자, 지갑하세요. 자 기다려봐요. 네가 잠깐만. 판 고막에 빠져봐라 이놈아. 야, 우리 저희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야. 야 어떻게 교육할 건데? 학습 의지를 뭘로 평가할 겁니까? 나 데이터릭 들었거든. 너 안 된다며. 이 회의주의자야. 페이지이자. 사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도구의 도입이 되거든요. 교육을 안 시키고 도구를 쓸 수 있게 그냥 인프라를 제공하는 걸로 넘어가게 돼요. 저는 도구 쓰는 형태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예. 사람을 덜 타는 그죠. 도구가 있으면 모두가 할 수 있는. RPA가 대표적이잖아요. 자동화 개발 역량이 있는 사람들만 뽑겠다가 아니라 도구가 있으니까 그거 갖다 해. 그리고 방금 조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RPA로만 일을 해. 아니면 RPA로 너의 일의 50% 이상 처리해. 라고 이제 KPI를 잡아주는 거지. 그 정도가 제일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RPA가 물론 스타트업 입장에서 도입할 수 있는 좋은 도구는 아닙니다만 RPA 엄청 비싸가지고 스타트업 못 써. 사람으로 떼와야 돼. 네. 근데 뭐 어느 레벨의 RPA냐에 따라서 뭐 그죠. 다르긴 하니까. 그리고 가볍게 쓸 수 있는 것들도 어떻게든 되거든요. 뭐 IFTTT라도 써야지. 인간 RPA 하면 되지 뭐. 인간 RPA 하도급 주는 거. 맨PA. MPA 맨 프로세싱 오토메이션. 아니 사실 창업주들이 사람을 RPA 돌리는 거랑 마찬가지의 저 상승 개념이잖아요. 운전 못하고 있지. 박 박사의 궁극의 꿈은 모든 걸 다 자동화해서 자기는 그 안에 이제 돌아가는 생산물만 얻으면서 살아가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영주 같다 영주. 그렇죠. 비열하게. 원래 CEO는 자기가 없었을 때 회사가 더 잘 돌아가야 돼요. 그게 CEO의 역량이에요. 있을 때 잘 돌아가면 이상한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노동을 안 하고 수익만 내겠다는. 그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되나 보자. 노동소득보다는 역시 자본소득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아니 그럴 기능적 거면 부동산. 생산수단을 소유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경제학 쪽에서 보면 그럼 굳이 내가 뭐 스타트업 할 필요도 없이. 아니, 근데 그건 재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도 돼요. 그래요? 그럴 자본이 그러면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하고 싶은데 못한다. 그건 그럼 자본의 문제지. 몰라서 안 박사는 하는 게 아니다. 얼마까지 모을 때까지는 그러면 생산 활동을 계속할 거예요? 제가 잡고 있는 KPI는 50억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계속 수익이 불어나고 자기는 놀러 다녀도 되는 수준을 생각하는 거죠. 그죠. 로또 4번 맞으면 되는 거네. 로또 4번으로 안 돼요. 한 번 왜 10억 세금 공제하고 세금 공제하면 11억 되니까. 네, 다섯 번 맞아야 돼요. 5번만. 그렇지. 5번 맞아야 되는구나. 옛날에 머신러닝 한창 공부하다가 금융 쪽으로 관심 돌린 분들이 다 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델 자동으로 돌아가서 자동 수익을 투자 내주고. 시스템 만들어 놓고 그분들 다 나는 어디 있어요? 나가 있고 그분들 열심히 회사 다니시죠. 그럼요.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조직 얘기는 어떻게 하다 보니 결국 다 약간 통일된 느낌이어갖고 요즘에는 오히려 논의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제가 주제를 발제해놓고도. 우리가 벌써 평소에 많이 얘기를 해서. 논의를 네.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각자 지금 뭐 소감 하나씩만 하면서 마무리할까요? 마무리 조직 얘기를 한 게 소감처럼 된 것 같긴 한데. 네네네 좋아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게 제 소감인 것 같아요. 제 견해인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간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것 같고 멀지 맞아요, 않은 것 맞아요. 같고 분석가란 용어 자체도 우습게 들릴 거예요. 나중에는 엑셀가 이런 얘기 없잖아요. 지금 엑셀. 엑셀가. 엑셀가. 파워포인트사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 값이 비싸지 않을까 나중에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날이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저도 그래요. 나 뭐해?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김 팀장님? 네, 저는 제 원래 전공이 산업조직심리학이잖아요. 네. 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조직들이 있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은 다 제가 느꼈던 거는 다 창업주 입장이에요. 그 밑에 있는 개별 종업원은 조직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그렇게 삶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 거 아닌가? 비슷비슷한. 저는 그런 효율이라는 것도 종업원의 효율이 아니잖아요. 기업의 효율인 거지. 아 그죠 맞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뭐 어떻게 해도 그냥 왜 갑자기 염세주의자가 됐어? 크게 다르진 않다. 뭐 출근 시간 좀 달라지겠지 뭐 이 정도. 네가 좋지 내가 좋냐. 그러니까 이 얘기지 그게. 김 팀장은 어느 회사 HR에서 데려가면 진짜 재밌을 텐데. 왜요? 네? 해볼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산업조직 심리도 전공했고 데이터 분석을 했으니까. 아. 근데 저는 원래 제 전공에서 그쪽으로 많이들 가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항상 불만이었거든요. 내가 사용하는 이 모든 지식과 기술이 결국에는 회사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목적으로 쓰이는 거지 개별 종업원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이나 아니면 내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출근 프리랜서랑 뭐가 달라요? 그거는 나만 좋은 일이에요. 돈이지 뭐. 나 혼자만 좋을 거야. 그래 그렇든지. 조과정 어땠습니까? 저는 데이터 분석가를 내 조직의 구성원으로 쓸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사실 스타트업은 되게 언감생심 네. 그죠? 언감생심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분석가 비싸. 그렇죠. 그리고 당장 영업질 사람도 부족한데 이게 언제 성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분석가를 데리고 있는다는 게 바로 돈 벌어줄 줄 알 수 없죠. 그러니까요. 심지어 실패할 수도 있어. 그래서 대표가 어마어마한 어떤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는 한은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일단 1차적으로 들고 두 번째는 지금 대기업들이 정말 청소기를 흡수하듯이 상시 채용으로 데이터 분석가를 다 데려가고 있는데 저도 이제 뭐 기업의 단위 입장에서 그게 그렇게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은 좀 덜해요. 왜냐하면 조직 입장에서 왜냐하면 정말 대학교 갓 졸업한 친구들이 분석부터 배운단 말이에요. 분석부터 해요. 도메인 지식이 없어. 분석가 역할만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그 친구들한테 좋은 일이냐? 예를 들면 그 종업원에게요? 파워포인트 잘하던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을 거냐? 아 파워포인트만 굉장히 잘한다. 할 게 없거든요. 근데 데이터 분석은 템플릿 만들어서 팔면 되죠. 그렇든지 스킬이란 말이에요. 회사 일이 아니잖아. 근데 스킬이란 말이에요. 이 친구들이 갈 수 있는 직종이 되게 많았어요. 마케팅, 뭐 전략, 뭐 HR, 구매 뭐 이런 많았어요. 근데 그냥 분석가로 시작을 한다면 아마 5년 10년 뒤에 이 시기에 모든 게 다 시스템으로 대체되고 그랬을 때는 순식간에 이게 그 자기가 갖고 있던 경쟁력이 무너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일단 분석가를 꿈꾸시는 분들도 내 주특기 하나는 만들어 놓고 분석을 계속 같이 하셔야 오래오래 맞아요, 살아남지 맞아요. 않을까. 이게 되게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때도 왜 김 팀장이 얘기할 때 공공재로 갈 거니까 더욱 도메인이 중요해진다 이렇게 끝났잖아요. 그런 걸 많이 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조언해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가가 꿈이라고 하는 분들을 간혹 보는데 저는 좀 무섭더라고요. 그건 꿈이 되면 안 되죠. 그죠? 네. 분석가는 꿈이 되면 안 그냥 돼. 분석 역량을 잘 갖추고 있는 어떤 분야의 그쵸. 전문가 이렇게 되면 어디서든 되게 열심히 일을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거의 같은데. 탑 티어예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요. 마케팅이랑 데이터 분석 뭐 이런 식으로 엮기 시작하면 진짜 좋은 거죠. 네. 우리 마지막 박 박사님. 저는 조 과장님 말씀 공감 진짜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이미 많은 데이터 분석 부분이 솔루션화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마케팅이 대표적이죠. 그렇죠. 마케팅은 정말 거의 모든 게 지금 솔루션화되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고민들도 해보면 이 일을 위해서 데이터 분석가를 뽑아야 된다고? 라고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기 원래 코어 일이 아니면 이 코어 일이 분석, 데이터 관련된 제품을 직접 내놓아야 돼. 하고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게 핵심이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 말고 다른 거를 위해서 근데 이게 그렇게 잘 돌아갔으면 좋겠어라는 것 때문에 데이터 분석가가 따로 있어야 된다고? 라고 하면 조직 입장에서는 부담인 거죠. 그럼요. 부가적인 거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건 다 솔루션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데이터 분석가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라는 건 사실 엑셀 지금 당연히 한 것처럼 그렇지. 되게 기본이다. 너무 당연한 거다 라는 생각이 계속 저는 들고
좀 가능하다면 개발도 좀 하시라. 죽여라 죽여. 아 근데 머신러닝 엔지니어다 이런 건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아 그럼요, 그건 완전 완전 다른 다르죠. 전문 네. 영역이에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하면서도 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저렇게 하면 되겠네 생각을 하다가 방송을 하니까 지금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아 이거 생각보다 많이 논의거리라기보다는 너무 벌써 논의하기엔 지나간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이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아직 현실에 부딪히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니네 뭔 소리 하는 거냐 라는 그럴 얘기를 것 같아요. 네, 들을 수도 있고. 아니 우리는 워낙에 이런 논의를 많이 하니까 마치 당연한 일인 양 얘기를 하지만 그죠. 생소한 분들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언감생심. 그 세 번만 해봐. 언감생심, 언감생심, 안 언감생심. 되네. 다 다르게 한다. 안 되네. 좋아하자. 에휴 진짜. 홍합 아 그거.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데이터 올릭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